남북 관계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북한 군인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북한 내의 조선소에서 군사적 움직임으로 추정되는 동향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 긴장에 미국까지 끼어드는 모습도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까지 비난 전선을 확대하고 미국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진짜 속내와 향후 한반도 상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위 삐라라고 부르죠. 이 남북 간의 이제 대남 대북 전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 주말에 우리도 대남 전단을 좀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쇄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 사진 위에 뭐 담배가 좀 올려져 있고 담배째가 뿌려진 모습이었는데 몇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대남 전단을 뿌릴 거면 그냥 전격적으로 뿌리지 뭐하러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남한 북한의 문화적 분위기가 워낙에 달라서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SNS 정서로 보기에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사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자극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북한이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건 북한도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뿌려야 되는 이유는 내부에 있다. 예컨대 지금 한국이 이 전단을 뿌리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게 이제 판문점 합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남측이 이제 위반을 했으니 우리도 그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강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인민일보까지 실려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는 강대강,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남측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린 조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북한 주민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상 더 크기 때문에 네. 한국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는 그러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뿌리는 행위보다는 뿌린다는 행위를 내부에 선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것도 있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있죠. 여기는 비난 수위를 한층 좀 높였습니다. 이게 지난 11일 진행했던 우리 측의 육해공군 합동 훈련 때문이었는데 찍소리 말고 제 소굴에 박혀 있으라라는 게 뭐 이전에 비하면 발언 수위가 좀 높습니다. 근데 발언 수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좀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예. 좀 이 순화된 말들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자극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9.19 군사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적대행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거는 DMZ에서 25km 내외에서 이제 서로가 안 하는 걸로 지금 합의된 부분인데 예. 이거는 거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한 거거든요. 예. 경상북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육해 공군 이 합동 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공군기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가 내용을 약간 취소를 한 건데 그것도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들이든 그것이 9.19 군사 합의 내용이든 아니면 뭐 자국의 어떤 방어적 개념의 훈련이든 북측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시비를 걸고 여기에 공격의 대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북한의 군사 행보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이 그 비난 수위를 높일 때부터 저러다가 미사일이라도 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일단 이 GP 쪽에서 남측, 북측이 전부 다 철수를 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깨고 좀 군인들이 진입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가 6.25의 70주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활용해서 북한이 이 시점 때 뭘 재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좀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4대 행동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하고 이제 개성공단의 부대를 진입하는 겁니다. 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MZ, GP죠. 거기에서 철수하고 하는 건데 소규모 병력들을 계속 진입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단 살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고 수의 경계를 이제 확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행위들인데 이것에서 더 나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것 자체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의미가 있지만 예.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군사 도발로 해가지고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도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6월 25일 6.25 전쟁의 70주년 맞이해서 아마 그런 도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도발의 양상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ICBM이라든가 SLBM 같은 경우는 미국용이고 방사포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은 어떻게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용이죠. 예. 저는 만약에 이제 군사 도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남용으로 방사포라든가 아니면 뭐 단거리 미사일 그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수준까지도 우리가 뭐 예측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의 국면에 있고 대선에서 일종의 도발에는 이 보상이 없는 원칙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 되면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결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뭔가를 보여줄 거라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새 잠수함 진수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뭐 조선소에서 뭔가 뭐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잠수함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잠수함이면 군사적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예. 뭐 북한이 가진 것 중에 이제 전략 자산 중에 하나가 잠수함 부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그 잠수함이 생긴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핵 추진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파악이 안 되고 그게 뭐 뉴욕 앞바다 가가지고 바로 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파악이 된다면 이거는 미국의 생각의 어떤 레드라인을 그냥 넘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뭐 자신하고 있는 그런 뭐 폭격기들이 이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2017년에 항모 3개가 왔던 그런 훈련처럼 대규모 군사력이 이 북한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잠수함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라든지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도 미국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그 북한이 미국을 직접 이제 좀 비난하는 계속 남쪽 우리나라만 계속 그 말로 공격을 하다가 미국까지도 공격을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한 가지가 궁금한데 왜 하필 러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북한 대사관이 일종의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도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번복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공간 밖에서 이제 정부 밖에서 공간에 있는 어떤 대사가 얘기한다면 그거 자체가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향점은 결국에는 미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발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지금 남측과의 어떤 협력 또는 북미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얻은 게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제로 베이스로 다시 놓고 이 11년의 대선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상황에 새롭게 즉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끌고 가야 되는 필요성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미국에게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미국 대선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우려하는 핵무기라든가 또는 ICBM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이 발언을 한 건데 뭐 사실상 전략 자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 대응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이 계속 예고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미국도 좀 신호탄을 던졌다라는 식으로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대한 대응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락사무소 파괴할 때.
사실 폭파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B-52 2대가 동해상에서 일본 공군하고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였던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전략 자산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미국하고 뭐 이런 자산이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명분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말의 수준이지만 예.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군사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전략 자산이 고스란히 뭐 예컨대 B-1B 랜서라든가 B-2, B-52 항모 등등의 것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결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니고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군사 도발이 있은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이 귀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있었다면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뭐 굉장히 침묵을 많이 지켰잖아요. 그냥 좋은 질문이다. 뭐 이런 수준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번에 했던 얘기들이랑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지금 도발을 한 거잖아요. 연락사무소 폭판.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제 도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군사적 대응의 얘기. 하지만 군사적 문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도훈 이제 대표의 어떤 입장도 그렇고 결국엔 대화하고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엔 제재의 어떤 완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 즉 예.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주고 대화의 국면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의 문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타진을 해봤겠죠. 예.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의 국면에서는 미국은 양보안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 그러면 오히려 양보안 얘기가 가능하지만 도발에는 절대 보상을 주지 않거든요. 보상을 준다 그러면 결국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날 텐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하와이에서 1박 2일 회담을 했습니다. 아마 한반도 문제가 거론됐을 것으로 좀 강력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아마 미국 측에서 충분히 촉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은 사실 미국도 원하지 않지만 중국도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에 지금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뭐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북한 문제까지 불거지면 중국도 굉장히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현상을 유지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같은 이해관계를 지금 나누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가진 영향력이 있잖아요. 뭐 예컨대 지금도 쌀이라든가 뭐 이런 식량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도발 수준을 좀 관리하고 좀 통제하는 데 역할을 좀 해달라. 분명히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매우 예. 높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답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측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게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뭐 2018년, 19년까지는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와서는 분명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북한의 분위기가 적어도요. 그렇다면 우리 측의 아예 전반적인 대응 기조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떤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평화적 대화, 협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고 북한을 어떤 정상 국가로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 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목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는 별로 좋은 해법이 아니다.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해서 무기가 계속 빌드업이 되고 그럴 경우에 우발적인 어떤 충돌,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말라는 어떤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우리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리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중국의 역할도 우리가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선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대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11월 대선에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이 협상 테이블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주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